첫 번째로 교환 상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hange 셀리아, 말 그대로요. 무언가 이 상피 조직 안과 밖에 있는 것들을요. 서로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상피 조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표적으로 심장과 혈관, 폐포가 바로 이 교환 상피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환 상피는 기본적으로 단층 평평 상피 세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납작한 네모난 이 상피 세포들이 일렬로 쭉 이루어진, 가지런하게 일렬로 쭉 이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환이라고 했죠. exchange요. 여기 이게 지금 폐포거든요. 폐에 공기가 이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기도로 쭉 내려와서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폐 안에 있는 허파괄이라고도 해요. 여기 폐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폐포는요, 그 허파로 들어오는, 폐로 들어오는 미세한 혈관, 모세혈관들이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은 폐포 안에는 산소, O2가 가득 차 있겠죠. 그럼 여기 가득 찬 산소를 혈관, 모세혈관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모세혈관은요, 폐까지 이 모세혈관이 무엇을 싹 수거해 왔어요? 우리 온몸 곳곳에서 세포들이 이제 일을 하고 나온 노폐물이요. 이산화탄소를 싹 수거해 가지고 여기 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세혈관에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CO2가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이 CO2를 이제 이 폐포로 보내줘서 다시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 산소가 폐포에서부터 이 폐포 벽을 이루는 상피 조직에서 혈관 벽을 이루는 이 상피 조직 있죠. 이 사이를 어려움 없이 쑥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쑥 통과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과가 쉬운 교환 상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혈관에서 이 혈관 벽을 이루는 상피 조직을 가볍게 통과해서 이 폐포의 벽을 이루는 상피 조직도 쓱 통과를 해야지 이 이산화탄소가 무사히 폐포까지 도달을 해서 우리가 숨을 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폐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상피 세포가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 브론키얼 에피셀리움,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 상피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 상피 조직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AT1 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AT1 셀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큼지막한 등치 큰 애가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죠. 얘는 또 AT2 셀이래요. 이 AT1 셀과 AT2 셀이 대표적인 이 폐포의 상피 세포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피 세포들 AT1, AT2 셀 얘네로 이루어진 이 상피 조직이 바로 교환 상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제 설명을 여기에다 해놨어. 제 얼굴을 잠시 옮기고, 네,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버렸네요. 이 교환 상피, 폐포 벽을 이루는 상피 조직의 세포 구성은 크게 AT1 세포라는 것과 AT2 세포, 여기 넓적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상피 세포의 모양을 하고 있는 AT1 세포와 좀 뭔가 등치가 크고 어떤 특징이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AT2 세포,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 상피의 기능을 하는 거는 이 AT1 세포입니다. 네, 이 AT라는 건요, 알베올라가 폐포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알베올라 타입 1 셀, 그러니까 폐포의 1형 세포라는 거고요. AT2는 폐포의 2형 세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고, 바로 이 1형 폐포의 상피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이 사이를요, 바로바로 세포 사이를 바로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쉽게 이렇게 통과해서 서로서로 교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사이의 구멍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서로서로 교환하는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폐포 조직이요. 교환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도요. 심장의 상피 조직도요. 교환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심장에 이게 심장벽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빈 공간이어서 여기에 혈액이 찼다가 나갔다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의 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상피 조직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에피카디움이랑 엔도카디움이라는 곳에 상피 조직이 존재하고 있어요. 에피카디움은 심장 외막을 줄여서 심외막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심외막을 이루는, 그러니까 심외막과 심내막, 엔도카디움은 심내막이에요. 이게 어디에 안쪽이고 어디에 바깥쪽이냐, 이 기준이 근육이에요. 지금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심장 근육층이거든요. 심장 근육 바깥을 감싸고 있는 조직을 심외막이라고 하고, 심장 근육 안쪽을 포장지로 랩으로 감싸듯이 감싸고 있는 이 조직을 엔도카디움, 심내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외막은 상피 조직과 성근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근 조직,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로마 세라피와 인체 조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듣고 네 번째로 지금 이 상피 조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성근 조직을 이전에 살펴봤던 어떤 조직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결합 조직의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근육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피 조직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심장 근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야지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 근육, 이 중요한 심장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감싸고 있는 심외막은요, 일단 결합 조직이라는 아주 탄탄한 구조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근 조직, 결합 조직이 성근 조직에 상피 조직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상피 조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내막에는요, 여기 이 내피와 성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이 내피 조직에 이런 상피 조직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심내막, 심외막에 존재하는 상피 조직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심장 상피 조직은요. 지금 바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심장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네, 심장의 상피 조직은 교환 상피라고 했죠. 투과성을 조절해줘요. 여기서 투과성을 조절한다는 건요.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이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 안쪽으로 쉽게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물질도 바깥쪽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투과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투과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심장의 상피 조직이 교환 상피, 익스체인지 에피셀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심장 상피 조직이 주변 세포하고 서로서로 신호를 교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주변 세포와 신호를 교환함으로써 무엇을 하느냐, 그 무엇이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볼게요. 심장의 그 내피 세포요. 상피 세포가 분화되는 기전을 보면요. 심장이 스스로 자가 치유가 되는 기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원래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림은요. 여기 엑토덤, 메조덤, 엔도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 얘네들 자체가 뜻하는 건 배아거든요. 엠브리오예요. 배아는 우리가 어느 시절에 우리가 배아 상태로 있었는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엄마 뱃속에 정자, 난자가 딱 수정을 해서 착상했을 때요. 그때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수십, 수만, 수조 개의 세포로 막 분할을 해 나가죠.
네, 그 분화의 첫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엠브리오, 배아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배아 상태에서부터 지금의 이 인간의 온전한 형체를 갖게 되는 이 때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배아, 엄마의 뱃속에 수정란의 형태로 착상되어 있을 때 이 배아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바깥쪽, 중간, 그리고 안쪽에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각각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분할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 다양한 세포와 조직과 장기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에피셀리얼 셀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피세포죠. 이 상피세포는요, 보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배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배엽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분화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근데 이 상피 조직이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요. 이 상피 조직의 형태로 상피세포가 필요한 곳에 상피세포의 형태로 안착하기도 하고요. 또 얘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은 메센키마 스팀셀이래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중간엽 줄기세포거든요.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피세포가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을 에피셀리얼 투 메센키말 트랜지션, 상피에서 중간엽으로 이행한다, 바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변신을 하는 거죠. 네. 원래 이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건요. 줄기세포는 걔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마법 같은 세포잖아요. 근데 이 줄기세포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상피세포가 필요할 때는요. 근데 원래 이 줄기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네. 중배엽, 메조덤, 중배엽 가운데 배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피세포는 중배엽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배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다른 부분이죠. 내배엽에서 만들어지는 상피세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 중배엽에서 만들어지는 줄기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로 변신을 하면 이 줄기세포는 원래 어떤 세포로 분할을 하느냐, 이 심혈관 계통으로 분화되는 그쪽에 위치한 줄기세포는요, 페리사이트와 그리고 VSMC로 분할을 하게 돼요. VSMC는 네. 이 혈관 평활근을 영어로 쓴 그 글자들의 앞자를 딴 약어거든요. 그리고 페리사이트는 모세혈관이 되기 전의 단계의 네, 세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요. 중배엽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가 모세혈관이 되고 혈관 평활근이 되어서 네, 이 혈관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체가 되어서 하나의 혈관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중배엽에서 줄기세포 말고 또 분화가 되는 게 여기 이 뭔가 집합 덩어리 같은 거 있죠. 얘가 또 만들어져요. 중배엽에서. 이거는 브로드 아이슬란드래요. 혈관 내피하고 혈구로 분화할 간엽세포 집단이에요. 여기 세포들이 모여있는 섬같이 이렇게 딱 동그랗게 모여져 있는 이런 섬 같은 어떤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모여있는 세포들이 이제 혈관 안쪽에 혈관 내피가 결국은 뭐예요? 에피셀리얼 셀, 상피 조직이잖아요. 상피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랑 네, 혈구는 혈구 하면은 혈구가 뭐지?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하면 이거 익숙하죠. 바로 그 혈구들이에요. 적혈구, 백혈구. 혈액 성분으로 혈액세포로 분화되는 것들이 바로 중배엽에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배엽에서요. 보면은 혈관도 만들고 혈관을 돌아다니는 혈액 성분들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내는 모세혈관과 혈관 평활근이 더 많이 필요해졌을 때는요. 얘로만 공장을 가동하기에 역부족일 때는 이 내배엽에서 분화한 내배엽으로부터 만들어진 상피세포가
이 줄기세포로 변신해가지고 이 상피세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혈관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자궁 안에 착상이 되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전이요. 이미 분화가 다 되어서 지금 완성된 몸의 형태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몸 속에서도 필요할 때는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괴가 되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파괴가 되어서 나타나는 관상동맥 질환들 있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요. 그럴 때 혈관이 막히고 파괴돼 버려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우리 목숨까지 위험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요. 딱 그럴 때 이 상피세포가 줄기세포로 변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로 변신해서 야, 저기 혈관에 문제 생겼으니까 새로 혈관 만들어서 얼른 심장 근육한테 산소 공급해주자. 새 길을 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괴가 되고 문제가 생겼어도요. 새로운 길을 뚫어서 그 길로 산소를 공급해줘서 심장이 기능을 잃는 거,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파괴되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소화하는 역할. 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괴가 된 상태에서 복구할 때도 이게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심장 근육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복구가 더 빨리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냥 아무 때나 이 줄기세포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냥 계속해서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혈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도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 상피세포가 줄기세포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이 필요할 때를 알려주는 게 우리 심장의 상피 조직의 기능, 바로 앞에서 봤던 거예요. 세포들 사이에 신호 교환을 함으로써, 알았어. 지금 혈관에 이상이 있으니까 나보고 줄기세포로 변신하라는 거지? 그 연락을 받아서 줄기세포로 변신을 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피 조직이요. 심장만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교환 상피를 이루고 있는 이 폐의 상피 조직 있죠. 폐포의 상피 조직이요. 폐포의 상피 조직도 이런 줄기세포의 역할을 자기가 대체하는 그런 상피 세포의 작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폐포 상피세포의 자체 치유 기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이런 다양한 우리 폐를 자극하는 자극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폐에 안 좋은 거 하면은 담배 연기 있죠. 직접 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바이러스, 세균을 표현해 본 거예요. 이물질들이요. 이런 다양한 이물질들,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또 폐까지 침투하면은 염증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담배 연기만큼 또 우리에게 해로운 게 이 오염 물질이죠. 대기를 오염시키는 각종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원들이 이제 폐까지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폐포 상피 조직이 손상이 되겠죠. 뭔가 이물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염증 반응과 함께 폐포의 상피 조직이 어디가 망가졌어요. 파괴가 됐어요. 찢겨졌어요. 그러면 이런 손상을 입었을 때 AT2 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거든요. 알베올라 타입 2 세포요. 폐포의 E형 세포가 줄기세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에서도요, 상피세포가 필요하면 줄기세포 역할을 했잖아요. 폐포의 상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상피 조직을 이루는 AT2 세포가 줄기세포 역할을 해요. 그래서 AT2 세포가 이제 줄기세포가 돼서 중간세포를 만들고 또 이 중간세포가 AT1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AT2 세포가 줄기세포가 되어서 AT1 세포요. 폐포 상피조직 손상된데 그 손상된 곳에 폐포 상피가 손상되었다는 거는 대부분 이 AT1 세포가 파괴가 되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거기 세포가 파괴된 부분에 이건 장벽 역할도 하는 상피 조직이기 때문에 얼른 거기 메꿔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근데 그 새로운 세포, 새로운 AT1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역할을 하는 게 AT2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봤던 그림 중에 이 부분만 제가 띄어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이거는 좀 다른 버전의 그림인데 이 폐포의 상피 조직, 폐포 안쪽 벽을 상피세포들, 이 AT 1형의 상피세포들, 알베올라 1형의 상피세포들이 감싸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알베올라 2형의 세포들이 박혀있다 그랬죠.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어떤 일로 이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 공격을 해서 파괴해버렸어요. 그럼 여기 파괴된 곳을 다시 복구해서 이 AT1 세포가 다시 여기를 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기 복구하는 게 시급해요. 그럼 그럴 때 신호를 받은 이 알베올라 타입 2의 세포가 줄기세포로 변해서 얘가 AT1 세포를 만들어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환 상피가요, 지금 심장의 상피 조직도 그렇고 폐포의 상피 조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양분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걸 조절하는 기능도 하고, 또 어떤 이유로 이 상피 조직이 파괴되었을 때 스스로 자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전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네,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특히 이 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 폐포 안쪽에 이 상피 세포가 파괴되는 가장 흔한 원인들이 이런 다양한 자극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세균, 바이러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상피세포, 상피조직의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다 보면은 바로 이 폐포의 상피조직을 손상시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상피조직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작용, 그거를 아로마 세라피가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바로 이 아로마 세라피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그 작용으로 연결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이 상피 조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제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가지고 온 게요. 네. 폐포의 상피 손상 사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폐포의 상피가 어떻게 손상이 되어서 우리가 호흡곤란 그리고 다양한 폐의 질환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게 연구 논문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먼저 같이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크로닉이요. 이거는 급성 혹은 만성 감염이 생겨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요. 여기서는 코비드 감염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해서 기관으로 들어와서 폐포까지, 알베올라까지 침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침입한 부위에 지금 뻘겋게 되어 있죠.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염증 반응의 첫 단계에서 지금 이 폐포 안쪽 벽을 감싸고 있는 상피 조직이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손상을 입어가고 있는 조직들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손상을 입다 못해서 이 세포가 죽어서 여기 구멍이 뻥 뚫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피부도요, 이렇게 어디가 손상을 찢겨 나가요? 어디 칼로 베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얼른 복구하기 위해서요, 딱지가 않게 되죠. 네, 그 작용이 폐포 안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상피 조직에서도 바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들은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면역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이물질이 침입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고 있으니 면역세포들이여 여기로 빨리빨리 오거라 라고 명령을 전달하는 그 연락책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인데, 지금 사이토카인이 마구 분비가 되어서 여기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몰려오게 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면역세포들은 여기에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랑 열심히 싸우고, 그동안에 여기 구멍 뚫린 부분은 얼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바로 섬유소거든요. 섬유질, 콜라겐 성분이에요. 근데 콜라겐 성분은요, 누가 만든다고 했죠? 이것도 결합조직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모세포요. 섬유모세포는 결합조직의 가장 주된 세포 중에 하나였어요. 결합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결합조직은 사실 이 주변을 다 감싸고 있죠. 이 결합조직의 섬유모세포들이요, 여기를 임시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여기를 막아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모세포가 만들어내는 콜라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콜라겐이 여기를 얼기설기 이렇게 막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딱 구조물을 세워뒀다가요, 이제 여기서 이 폐포는 자체적으로 상피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역할을 하는 AT2 세포가 있었죠. 그래서 AT2 세포가 AT1 세포, 이 상피 조직 벽을 이루는 주된 세포를 만들어서 여기를 채울 수 있게끔 적당히 임시 구조물을 설치해 놔야 되는데, 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어. 여기 뚫려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 옆에 부분에까지 콜라겐 구조물들을 마구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콜라겐의 특성은요, 되게 탄탄한 구조물이거든요. 탄력성 1도 없어요. 늘어나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벽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폐포는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산소가 쑥 들어오죠. 그러면은 폐포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폐포의 압력이 혈관의 압력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이 압력으로 폐포 안에 있는 산소가 혈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 폐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폐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또 다시 쭉 이 공간이 산소를 다 줬으니까 얘가 수축을 해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이 폐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숨을 내쉴 때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포가 아주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산소가 자연스럽게 혈관으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폐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수축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압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서요, 그 압력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되고 정체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 이런 상태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해지면요, 폐에 이런 세포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섬유모세포들이 이런 손상을 복구하는 작업들, 콜라겐들을 너무 과잉으로 생산하는 일들이 폐 여기저기서 과잉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폐가 신축성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상태의 이런 폐의 질환을 섬유성 폐 질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이 방어 기능을 작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인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인데, 잘 작동하다 못해 너무 과도하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이 그냥 한두 번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는 않아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안 되겠어. 좀 더 튼튼하게 방어를 해야겠어. 이렇게 자꾸 구멍 뚫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과도하게 이렇게 장벽을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우리가 숨을 쉬면은 공기 중에서 어떤 이물질이든 다 걸러내고 아주 깨끗한 청정무구한 공기만 폐속으로 들어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몇 번 자극을 받고 나면 조금 정말 이거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건데,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폐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과민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장벽을 쌓아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정말 폐섬유증에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면서 숨쉬기가 불편해지고 우리 건강상 문제가 점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상태로까지 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초에 우리 몸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이 폐포의 상피 조직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이물질들이 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애초에 막아버리거나, 여기까지 들어왔어도 걔네들을 이 상피세포, 상피 조직에 걔네들이 작용하기 전에, 얘네를 공격하기 전에 걔네를 먼저 처리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 몸이 극단적인 방어 태세로 돌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작용이 바로 우리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작용들 있죠.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그리고 살균 작용,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지금 보여드린 그런 기전으로 인해서요, 이 폐포, 이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게 여기가 폐포고 여기가 혈관이에요. 폐포와 혈관 사이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잘 교환이 되는 상태인데, 앞에서 바로 앞에 살펴봤던 슬라이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이런 상피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섬유 모세포가 과도하게 콜라겐 장벽을 만들어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다양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물질들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염증이 있으면서 이 폐포벽이 손상이 되니까 거기를 섬유 모세포가 생산해낸 콜라겐 교환질로 가득 채워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길이 뻥뻥 뚫려 있다가 막 장애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 폐포에서 혈관 속으로 산소가 이동하려고 하는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길이 좁아지고 장애물이 많아졌어? 왜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졌어? 그렇게 되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우리가 우리 호흡곤란이 생기고, 산소가 우리 몸의 곳곳에 세포에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 몸의 곳곳에 그 세포가 하는 역할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럼 그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들의 기능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아로마 세라피, 그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항박테리아 작용, 그리고 소독 작용을 이용해서 이런 미생물들을 차단해 주는 거. 그리고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준 거예요. 억제해주는 작용이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이죠. 이런 작용들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는 거죠. 일상의 건강 관리에서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의 소소한 관리들이 이런 커다란 질환으로까지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작용을요. 일단 앞에 그 연구 사례가 코로나 사스 바이러스였으니까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생에 대한 그림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여기 안에 여기 색깔 칠해진 이 부분 있죠. 이게 우리 사람 몸의 세포예요. 그리고 여기 이중의 줄이 보이나요? 이중의 라인이요. 이게 바로 사람 몸의 세포의 사람 몸을 구성한 세포의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에 보면은 우리 세포는 다양한 수용체들, 리셉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ACE2라는 이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결합을 하면은 세포가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어서 와, 어서 들어와 하고 마치 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이 세포를 쑥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엔트로 입장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추운 겨울에 코트 입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코트 벗잖아요. 이 바이러스들도요. 재밌는 게 사람의 세포 안으로 숙주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겉에 외투를 벗어요. 네, 언커팅이라고 하죠. 자기 외투를 벗는 거예요. 외투를 벗으면은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그대로 바깥으로 이 인간의 세포질 안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DNA도 있고 RNA도 있고 이런 유전 정보들이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따라서 DNA 정보만 가진 바이러스도 있고 RNA 정보만 가진 바이러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따라서 이런 유전 정보들이 코트를 벗으면은 세포질로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이 유전 정보를요.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그 공장을 얘네들이 무단으로 점거를 해가지고 자기네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도 복제하고 이 새로운 얘네들이 이제 유전자들이 이 유전 정보들이 입고 나갈 새로운 옷도 만들고 그래서 공장이 두 개로 가동이 되는 거죠. 유전 정보 복제하는 공장이랑 옷도 똑같은 옷 카피하는 공장, 카피해서 만드는 공장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 전사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 다 만들어진 복사된 유전 정보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이게 바이러스의 생애사의 대략적인 개요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특히 에센셜 오일, 아로마 세라피의 그 에센셜 오일의 안티바이럴 작용에 대해서는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아로마 세라피 몇몇 개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클래스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럼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에센셜 오일, 안티바이럴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하는 걸까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바이러스 자체가요.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해서 다른 세포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이 바이러스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지질막이 바로 이 바이러스들이 입고 있는 코트거든요. 얘네들은 이 겉에 코트 외투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외투를 없애버려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게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이 바이러스의 돌기가 결합을 해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 세포에 아무거나 세포막이 들여보내주지 않죠. 수용체가 열쇠고리라고 하면 그 열쇠고리에 맞는 열쇠를 딱 끼워야지만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교묘하게 그 열쇠고리에 맞는 열쇠 모양으로 자기네들이 카피를 해서 거기로 쏙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수용체에 에센셜 오일이 결합을 해버려요. 에센셜 오일에 화학성분이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가 여기 결합하기도 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문 못 열게. 예, 그게 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 결합 차단이거든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아예 우리 몸의 어떤 세포에도 침입하지 못하게, 손상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도 해요. 이것도 안티바이럴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자기의 유전 정보를 복사하는 거, 그리고 이 외투를 카피해서 새로운 외투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 두 개의 라인의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를 막는 거예요. 바이러스 복제작용을 억제한다는 거는. 네, 이걸 막음으로써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증식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대표적인 안티바이럴, 항바이러스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 대표적인 임상에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실제 병원에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의 블렌딩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레시피는 아니고요. 제인 버클리라는 미국의 생리학자이자 간호사예요. 이 미국의 생리학자이자 간호사인 제인 버클리 클리니컬 아로마 세라피라는 책에서 실제로 병원에서 자신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연구를 했던 결과들을 책으로 정리를 한 게 클리니컬 아로마 세라피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 거기에 나오는 표를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 HSV1, HSV2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흔히 만나는 바이러스거든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흔하게 만나는 게 그 입술에 피곤하거나 막 이렇게 힘들거나 하면 입술 부르트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 부르트게 하는 바이러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잖아요. 바로 그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그래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단순히 입술에 그런 포진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또 생식기에 감염됐을 때는 생식기에 그런 포진이 생기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입술에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물집이 생겼을 때, 수포가 생겼을 때도 통증이 있는데 이게 생식기에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수포가 생기면 통증이 아주 심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대상포진은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과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과 중에서도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해서 조금은 가계도가 갈라지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이요. 단독으로 써서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들로 멜리사, 마누카, 클로버, 레몬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블렌딩해서 썼을 때 효과적이라고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해서 검증이 된 게 히솝에다가 샌다루드, 타임, 진저를 블렌딩해서 사용했을 때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니스랑 파인이랑 점원 카모마일을 블렌딩했을 때도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티트리하고 블루 거물 블렌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도 입술이 되게 잘 부르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아로마 세라피를 배우기 전에는요, 그 아시클로버 연고 아시나요?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 연고인데요. 아시클로버 연고를 집안에 아예 상비약으로 계속 두고 살았어요. 너무나 입술이 잘 부르터가지고. 근데 이 아로마 세라피 배운 다음에는요, 여기 그 입술에 포진이 생기기 전에요. 헤르페스가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 너무 자주 생기니까 전조 증상이 느껴지거든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열감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뭔가 팽팽하면서 기분 나쁜 아주 미약한 통증이 느껴져요. 만져보면은 뭔가 단단하게 볼록 튀어나오려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저는 뭐 이런 블렌딩 다 안 쓰고요. 그냥 티트리 한 방울 여기다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감쪽같이 이게 쑥 들어가고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부풀어 올랐을 때까지는 이 티트리 한 방울로
저는 항상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제 물집이 잡혀서 터지고 그런 정도까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에센셜 오일이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제가 어쩌다가 방치를 해서 그 순간까지 되면은 그때는 아시클로버 연고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괴롭잖아요. 그 치유되기까지의 과정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기미가 보이려고 하면은 바로 티트리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herpes 바이러스에 의한 포진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레시피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스 바이러스에는 베일아우렐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베일아우렐 에센셜 오일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용을 아직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인플루엔자요. 우리 계절성 독감 많이 걸리죠. 네, 독감이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이 독감에는요. 티트리를 단독으로 써주는 것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렌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의 조합은 오렌지와 클로브, 시나몬,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블렌딩을 해줬을 때 이 임상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더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블렌딩 레시피들은요. 이 제인 버클이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에서 연구를 해서 실험적인 연구를 해서 효과가 검증이 된 레시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플루엔자 레시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거를 그 환절기에요. 그 뭐죠? 디퓨저로 디퓨저의 형태로 이렇게 공기 중에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도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티트리 같은 경우는요. 딱 이게 뭔가 느낌이 와요. 독감 증상이 감기 증상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죠. 비슷해서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잘 모를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이 콧물 기침이 많기보다는 두통과 인후통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편도가 부는 거가 목이 아파오면서 뭔가 이거 나 몸살 날 것 같아. 딱 이런 순간에요. 그 초기에 이 티트리 에센셜을 한 방울 물에 떨궈가지고 가글을 해주는 것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살바토레의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그 안티박테리알, 우리 바로 앞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작용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박테리아에 대한 작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박테리아 작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크게 4가지 작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박테리아가 1차적인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생체막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포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박테리아는 사실 우리 몸에 세균이 감염이 됐을 때 쓰는 약이 항균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항생제거든요. 근데 항생제는요, 이 세균, 박테리아를 처치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기는 하지만 내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항생제 쓰니까 아주 진짜 감쪽같이 금세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항생제를 쓸 때는요, 우리 몸에 침입했던 박테리아가요, 내가 저번에 누구 몸에 들어갔다가 어떤 약 때문에 진짜 된통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약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 다 학습했어. 이미 그 정체를 파악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온 새끼들한테, 자기의 자식들한테 그거를 다 전수를 해줘요. 그럼 얘네들이 바로 이 항생제에 듣지 않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세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항생제여도요, 이 박테리아와의 두뇌 싸움에서 항상 항생제가 져요. 박테리아가 그만큼 아주 똑똑한 놈인 거죠.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박테리아의 그 생체막을 파괴하는 그 작용은요,
박테리아 자체를 아예 죽여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자기가 얻은 정보를 자기 자손들에게 퍼뜨릴 아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 자체가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체막이요. 박테리아가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생체막이 어떤 건지 바로 뒤에서 좀 볼게요. 이 부분도요, 제가 이미 그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그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다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의 성분 중에 테르페노이드 성분 있죠. 테르펜 알코올 성분이요. 이 테르페노이드, 다양한 테르페노이드 성분이요. 박테리아가 세포벽에서 산소를 섭취하고 ATP를 생성하는 작용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박테리아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박테리아를 굶어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에센셜 오일 가지는 테르페노이드 성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페놀 성분도요. 이 박테리아도 우리 몸에서요. 산소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박테리아도 산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산소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박테리아도 산소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서 산소가 없어도 생각보다 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도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박테리아의 경우에, 호기성 세균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페놀 성분들이 산소를 차단해 버려서 얘네들이 숨막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페놀 성분에 해당되는 티몰, 카바크롤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들, 얘네들이 함량이 높은 에센셜 오일들이요. 가장 강력한 항박테리아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있죠. 우리 알코올로 소독하기도 하잖아요. 알코올이 박테리아의 대사작용을 차단을 해줘요. 네. 대사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서 그 몸에서 그거를 흡수해서 활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배출해주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네도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알코올로 박테리아를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작용이 에센셜 오일이 하는 대표적인 항박테리아 작용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박테리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세포막이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요. 이중의 막으로 되어 있죠. 바깥막이 있고 안쪽 막이 있고 이렇게 이중의 막이 있는데 바로 이 이중의 막 구조 있죠. 여기가 박테리아가 ATP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생명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핸드폰이요. 배터리 다 나가면요. 얘 꺼져버리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죠. 충전하기 전까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이요. 바로 그 핸드폰의 배터리 같은 거. 그게 ATP예요. 박테리아 ATP, 사람의 ATP. 그래서 ATP가 제로가 되면 우리 죽는 거예요. 네, 생명의 에너지가 다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도요. ATP가 생산되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 ATP, 생명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바로 여기 껍질 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 껍질 부분에, 그래서 이 껍질 부분을 파괴를 하면은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앞에 나왔던 이 기전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박테리아가 1차적인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생체막을 파괴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를 파괴하는 게 얘가 바로 죽어버리니까 자손에게 뭔가 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제로가 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ATP가 생산되는 기전이 미토콘드리아. 얘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우리 세포에서 이제 ATP, 생명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산하는 게 박테리아가 여기 껍질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작용을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벽 있죠.
인지질 이중충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벽이거든요. 모든 세포의 벽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도 하나의 세포니까 인지질 이중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세포 안에 있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ATP라는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작용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공장을 가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또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ATP 공장,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발전소를 가동시키지를 못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살바토레 책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ATP 생성 차단율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박테리아가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발전소를 얼마만큼 멈출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티몰 성분 같은 경우는요, 100%를 차단한대요. 아예 이 티몰 성분이 많이 들어간 에센셜 오일 쓰면요,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하나도 생산하지 못해 딱 막아버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티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타임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타임이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거의 가장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이런 작용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예 공장도 차단해버리고 그 공장을 가동시킨 연료가 산소라 그랬죠. 산소 포획률을 100% 차단한대요. 그러니까 공장의 산소를 아예 하나도 안 들여보내게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티몰 성분인 거죠. 다음 맨솔 성분이요. 맨솔 성분 가장 많이 들어간 유명한 에센셜 오일 있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요. 근데 얘는 그 차단율 ATP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공장은 한 85% 정도 멈추게 할 수가 있고요. 산소 공급하는 건 86% 정도를 막을 수가 있대요. 이것도 꽤 수치가 높은 거죠. 보론레올은 89%, 88%.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티몰 성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박테리아가 에너지도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에너지 생산하는 공장에 산소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두 번째 오일이 있는데 혹시 두 번째 성분, 에센셜 두 번째 성분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 유게놀 성분이에요. ATP 생성 차단율이 90%, 산소 포획 차단율이 93%로 2위거든요. 유게놀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어떤 게 있을까요? 클로브. 예, 클로브버드 에센셜 오일이 그 향 자체가 유게놀 향이 아주 진하게 나잖아요. 유게놀이 가장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많은 게 있죠. 시나몬 에센셜 오일인데 시나몬 중에서도 시나몬 바크 말고 시나몬 리프 에센셜 오일에 이 유제놀 성분이 또 다량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클로브나 시나몬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서 소개한 그런 항균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 있죠. 그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항균 작용하면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들이요. 네,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작용하면 가장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들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티트리입니다. 티트리는요, herpes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고 소개가 되었죠.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의 화학 조성을 보면은 테르펜파올이 40%가량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테르페노이드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네, 박테리아가 그 ATP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게 막는 거, 그리고 발전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막는 대표적인 성분이 테르페노이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르펜폴은 테르페노이드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테르페노이드가 40%니까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티트리에. 근데 그래서 그런 작용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자기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발전소를 가동시키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이 티트리는요, MRSA라는 슈퍼박테리아가 있거든요.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 중에서 특히 병원에서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 가장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MRSA라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MRSA라는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사실 병원 감염이 무서운 이유가요. 우리가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요. 어떤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세균, 박테리아 같은 말이죠. 어떤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이 그 세균을 처리를 해서 죽여서 우리 몸에서 해를 끼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항생제 역할이죠. 그런데 이 세균이 한 번은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왔는데 내가 저번처럼 또 당할 줄 알아? 이 항생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나 이미 다 파악을 했어. 걔네 쏙쏙 피해 다니면서 이 몸 구석구석을 내가 파괴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약이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약이 안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치료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우리 몸은 점점점 질병 상태가 악화되겠죠. 그게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는요, 인류를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의 시대로 되돌릴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출현인 거예요. 많은 그 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인류의 그 건강 상태, 건강 수준을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과 후로 나누거든요. 인류가 항생제를 발명을 하고 항생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죽을 병이었던 게 항생제 한 방으로 살릴 수 있는 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박테리아가 진화하면서 어떠한 항생제에도 다 듣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항생제가 없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 자연이 주는 이 성분이 정말 너무 다행히도 이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 그중에서 MRSA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거죠. 네, 이거 테르페노이드 성분이 박테리아의 에너지 대사에서 효소 반응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가동되는데 필요한 핵심 물질을 얘가 딱 막아버려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박테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Much more than a present scent. 그러니까 기분 좋은 향기 이상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이뮤 시스템, 우리 몸의 면역계를 도와주는 그런 작용들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들을 다 리뷰했어요. 그 논문에 나오는 이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면역계의 균형을 찾아주는 이런 에센셜 오일들의 성분들을 쫙 정리를 해놨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유칼립투스 글로불루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거는 대식세포 작용을 촉진한대요. 대식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청소기처럼 그걸 쑥쑥 빨아들여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형태로 분해해서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면역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 대식세포 작용을 도와주는 게 유칼립투스 글로불루스 에센셜 오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요, 림프구를 증식시켜서 면역을 자극한대요. 네, 림프구는요, T 림프구, B 림프구 해가지고 체액 면역, 세포 면역 작용을 하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면역, 체액 면역의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는 게 프랑킨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림프구 작용에 대해서도요, 제가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요. 유칼립투스 글로불러스처럼 대식세포 작용을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세균이 복제되는 걸 억제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균들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손들을 마구마구 생산을 해내는 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 몸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라벤더가 하는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여기 사이토카인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IL이라는 거 인터류킨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류킨 1, 인터류킨 6라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줘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요. 여기 이상한 놈이 들어왔대. 여기로 백혈구 얼마나 와야 돼? 대식세포 얼마나 와야 돼? 병력이 얼마나 필요해?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메신저, 전력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사이토카인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필요한 만큼만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되고 나면은 얘네들이 할 일 다 했으니까 일단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토카인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요. 야 큰일 날 텐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이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리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멀쩡하던 세포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아주 건장한 20대들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사이토카인 폭풍이었잖아요. 폭풍, 말 그대로 사이토카인이 막 무지막지하게 막 분비가 돼서 몰아쳐가지고 그렇게 면역자가 막 우리 몸을 휘짓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기저기 면역작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우리 몸의 장기 곳곳이 다 파괴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였거든요. 라벤더는 이 사이토카인이 그렇게 너무 과하게 작용하지 않게 딱 균형 잡힌 상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버, 진저, 세이지 에센셜 오일은 세포 면역 반응, 체액성 면역 반응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대요. 여기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게 바로 이 림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림프구의 작용을 조절해 준다는 면에서 프랑킨센스, 클로버, 진저, 세이지는 같은 맥락에서 이 면역계에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은요. 이뮤노글로불린 A, 이뮤노글로불린 G가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면역 단백질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증가시켜준다는 건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에센셜 오일들, 면역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여기 이 논문에 소개된 이런 에센셜 오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피 조직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 지금 교환 상피 살펴보다가 여기까지 왔죠. 교환 상피 조직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건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이물질이 그 상피 조직까지 침투해서 거기에 손상을 입히는 일을 막는 거, 예방하는 거, 그걸 통해서 상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상피 조직에 대해서, 특히 교환 상피 조직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면역작용을 해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해주는, 무찌르는 그런 일과 함께 이런 항균작용이나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작용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력의 균형을 잘 조절해주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들을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균들이요, 박테리아들이요.
여기에는 내성균도 있고 일반 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병원에서 다양한 어떤 질환에 대한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병원 감염균들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이 세균들의 작용을 우리가 완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도 제인 버클의 클리니컬 아로마 세라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에센셜 오일 레시피들인 거죠. 그래서 슈도모나스라는 균은요, 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폐렴을 일으키거나 복강내 감염은 제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복막염 같은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한 부위가 감염이 돼요. 수술 부위 염증이 생기거나 그걸로 인해서 뭐 폐혈증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게 슈도모나스라는 병원 감염균인데, 에센셜 오일 중에서 바질, 클로브, 레몬그라스, 시나몬 바크, 카시아 에센셜 오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슈도모나스 균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RSA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MRSA가 티트리가 MRSA 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티트리 말고도 레몬그라스, 라벤더, 제라늄, 타임, 에센셜 오일이 모두 다 MRSA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MRSA가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균혈증. 여러분 폐혈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균혈증이라고 들어봤나요? 균혈증은요, 우리 혈관 속으로 세균들, 박테리아가 침투해서 온몸으로 혈액순환을 통해서 박테리아들이 막 퍼져나가는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해요. 폐혈증만큼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이걸 일으키는 게 MRSA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내막염, 폐렴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예요. 스트랩토코커스는 우리 병원에 막 입원하는 그런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만 발견되는 균은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 상처 입거나 했을 때 막 고름 생기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있는 세균이 이 스트랩토코커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폐렴이나 정맥독염, 중이염, 수막염 같은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바로 이 스트랩토코커스 이 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코리안 타임이 있어요. 코리안 타임은 우리가 백리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백리향이 바로 이 스트랩토코커스 균에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검,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타임 중에서도 블랙 타임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네토박터 바움만니라는 조금 생소한 이름의 병원 감염균이죠. 네, 병원 감염에서는 되게 흔한 균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은요, 주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균이 감염이 돼서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분들 보면은 인공호흡기도 차고 있고, 또 소변줄도 꽂고 있고, 또 이 정맥 주사도 꽂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의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로 티트리, 펜날, 에버라스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즈우드하고 제라늄을 함께 블렌딩해서 썼는데 효과가 있더라 라는 연구 논문도 있었고, 타임이나 코리앤더 시드, 에센셜 오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코리앤더 시드인데 뒤에가 잘려 나갔네요. 코리앤더 시드입니다. 그 다음에 네, 클레브셀라 뉴모니아 균인데요. 뉴모니아라는 게 바로 폐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에서도 얘가 폐렴을 주로 유발하는 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폐렴 말고도 요로감염이나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로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대부분은 병원에서 그 소변줄 꽂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많이 이 균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뉴모니아 균을 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들 종류가 참 많죠. 큐민, 브렉타임, 티트리, 그 다음에 세이지인데 이라니안 세이지가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제가 더하기 플러스 표시가 돼 있는 거, 얘네들을 다 블렌딩해서 사용한 연구에서 이게 이 블렌딩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펜넬과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바질, 마조람, 오레가노, 스피니시 세보리를 같이 블렌딩에 썼더니 이 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더라 라는 논문이 있어서 여기에 같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이 균은요 주로 장염을 일으키는 균인데요. 이 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이 시나몬, 레몬그라스, 마누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피 조직 중에서도요, 교환 상피가 무엇인지, 주로 어떤 부위가 이 교환 상피로 이루어져 있고 교환 상피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교환 상피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교환 상피 조직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항균 작용, 거기에 포함되는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작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